통장엔 분명 1억이 그대로 찍혀 있는데 왜 해마다 그 1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조금씩 줄어드는 걸까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림은 자꾸 빠듯해집니다. 돈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형편이 쪼들리는 이 정체, 저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고지서도 안 날아오고 빠져나간 흔적도 없는데 우리 노후 돈을 매년 조용히 깎아가는 세금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만히 둔 1억이 30년 뒤엔 왜 4천만 원어치밖에 안 남는지, 그리고 똑같은 노후 자금인데 어떤 돈은 멀쩡히 버티고 어떤 돈은 깎이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단 하나의 원리를 손에 쥐고 가시게 됩니다. 이 세금의 정체가 바로 인플레이션, 우리말로 하면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같은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 그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천천히 되짚어 볼까요? 짜장면 한 그릇이 2970년엔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6,400원쯤 하죠. 53년 사이에 무려 63배가 된 겁니다. 버스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1990년에 150원이던 서울 시내버스가 지금은 1,500원, 33년 만에 딱 10배가 됐습니다. 소주 한 병은 1988년에 350원이었는데 지금은 마트에서도 1,300원 안팎입니다. 커피도 그래요. 1999년에 3,000원이던 아메리카노 한 잔이 지금은 4,700원이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10년 전 5,000원이면 먹던 점심 한 끼가 지금은 만 원을 줘도 빠듯하죠. 어르신들이 늘 옛날엔 이 돈이면 한 달을 살았는데 하시는 말씀, 그게 괜한 푸념이 아니라 정확한 경제 현상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짜장면 값이 올랐다고 말하죠. 하지만 똑같은 일을 거꾸로 보면 짜장면 값이 오른 게 아니라 내 지갑 속 만 원짜리에 힘이 빠진 겁니다. 예전엔 만 원 한 장이면 짜장면을 100그릇 사 먹었는데 지금은 한두 그릇이면 끝이잖아요. 물건이 비싸진 게 아니라 내 돈이 살 수 있는 양이 쪼그라든 거예요. 경제에서는 이 돈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을 구매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의 힘이죠.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여도 그 돈의 힘은 해마다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고지서 한 장 날아오지 않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뉴스 보면 물가가 2%대로 안정됐다던데? 맞습니다. 2025년 물가 상승률이 2.1%였으니 숫자만 보면 잔잔하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는 먹을거리, 외식 같은 생활 물가는 2.4%로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차분한 숫자와 장바구니에서 느끼는 체감이 다른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히 무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매달 또박또박 들어오던 월급이 멈추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분일수록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은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버는 돈은 그대로 멈춰 있는데 쓰는 돈은 해마다 늘어나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그 돈, 10년 전 그 돈과 정말 같은 힘일까요? 막연하게 준다더라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 내 1억을 정확히 얼마나 깎아가는지 잠시 뒤에 숫자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준다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가 언제 사라지는지 계산이 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 내 돈을 깎아가는 속도에는 아주 간단한 셈법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72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풀어보면 정말 단순해요. 70이라는 숫자를 물가상승률로 나누면 그게 바로 내 돈의 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횟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해마다 2%씩 오른다고 하면 72를 2로 나눠서 36년이 나오죠. 36년이 지나면 지금 1억의 힘이 절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3%면 72를 3으로 나눠 24년, 4%면 18년으로 점점 짧아져요. 물가가 조금만 더 가팔라져도 내 돈이 반토막 나는 시간이 그만큼 당겨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물가 3%로 24년이 지나 절반이 됐는데 거기서 또 24년이 흐르면 그 절반의 절반, 그러니까 처음에 4분의 1이 됩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깎이는 게 차곡차곡 겹쳐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셈법을 우리 현금 1억에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물가가 평범하게 해마다 3%씩 오른다고 잡아볼게요. 통장에 1억을 넣고 그냥 가만히 둡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1억으로 살 수 있는 건 약 7,400만 원어치로 줄어듭니다. 손도 안 댔는데 2,600만 원어치가 조용히 증발한 거예요. 다시 10년,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면 약 5,500만 원어치. 어느새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르면 통장엔 여전히 1억이라고 찍혀 있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약 4,100만 원어치밖에 안 됩니다. 1억의 60% 넘는 힘이 그 자리에서 녹아 없어진 거죠. 숫자는 그대로 1억인데 손에 쥐는 건 4천만 원짜리 1억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물가가 늘 얌전하게 3%씩만 오르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22년 한 해에만 물가가 5.1%나 뛰었거든요. 평소엔 2%대로 잔잔하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출렁이면 그 해엔 내 돈이 깎이는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침식이 계단처럼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30년 뒤 4천만 원이라는 건 오히려 점잖게 잡은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30년은 결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순에 은퇴해서 90까지 딱 그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 하필 이 침식 구간을 정확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만 둬도 30년 동안 절반 넘게 깎인다니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안전하게 예금으로 넣어두면 이자가 붙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 하고요.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그 예금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금 안에 지금 본 것보다 더 조용하고 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려면 실질금리라는 말 하나만 알면 됩니다. 실질금리.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풀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실질금리는 예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겁니다. 통장에 찍히는 이자율에서 그해 오른 물가만큼을 빼고 남는 것. 그게 내 돈의 진짜 수익이라는 거죠. 이게 플러스면 내 돈의 힘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거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예금을 해놓고도 내 돈의 힘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기예금 금리가 3%인데 그해 물가가 5% 올랐다고 해봅시다.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2죠.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는데도 물가가 그보다 빨리 올라버려서 1년을 맡길수록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022년 우리나라가 바로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해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 예금이자가 도저히 못 따라간 거예요. 은행에 안전하게 맡겨둔 그 돈조차 가장 조용히 깎여나간 셈입니다. 그런데 깎이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떼이는 게 있어요. 바로 이자 소득세입니다. 예금에서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에 먼저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 소득세 15.4%, 이자에서 가장 먼저 떼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거기서 세금 15.4%를 먼저 떼이고 남은 이자에서 다시 물가만큼을 빼야 진짜 내 손에 남는 수익이 나오죠. 세금으로 한 번, 물가로 또 한 번. 두 번을 깎고 나면 고물가 시기엔 예금만 믿는 게 사실상 손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금은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데 물가는 자꾸 앞으로 걸어가니까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곧 뒤처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정이 유독 더 아프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를 하셨거나 앞두신 분들이에요. 한창 일하실 때는 물가가 오르면 월급도 조금씩 따라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게 멈춥니다. 모아둔 예금이나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선 채로 물가만 앞서 걸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가정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더 그렇습니다. 한국 가계가 가진 재산을 보면
약 76%가 집 같은 실물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로 꺼내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4분의 1, 약 24%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금융자산마저 대부분 예금이나 적금에만 들어있으면 물가가 오를 때 막아줄 방패가 사실상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이 알고 보면 가장 조용히 우리 노후를 깎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다들 야금야금 깎여나가는 이 와중에도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멀쩡히 버텨내는 돈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노후를 위해 마련한 돈인데 어떤 돈은 깎이고 어떤 돈은 끄떡없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잠시 뒤에서 그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멀쩡히 버티는 돈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정체를 알면 막연했던 불안이 한결 차분해지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물가연동이라는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매년 전년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같이 올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양, 즉 실제 가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물가가 오른 만큼 국민연금이 2.3% 올랐고 2026년에도 약 2.1% 인상될 예정입니다. 물가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국민연금도 딱 그만큼 따라서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물가를 따라 걷는 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정기예금이나 퇴직할 때 한 번에 받는 일시금, 그리고 대부분의 사적연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처음 그대로 고정돼 있거든요. 물가가 앞으로 걸어나가도 이 돈들은 출발선에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제자리에 선 돈인 거죠. 처음 한도에는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통장에 들어있는 노후돈이니까요. 하지만 물가가 해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한쪽은 그 옆을 따라 걷고 한쪽은 멈춰서 있으니 시간이 갈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집니다. 한 해, 두 해는 한두 걸음 차이라 잘 느껴지지 않지만 10년, 20년이 쌓이면 그 간격이 노후 살림을 좌우할 만큼 커지는 겁니다. 같은 날 출발했는데 도착지가 영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노후의 물가를 막아주는 진짜 방패는 바로 이 국민연금이에요. 반대로 예금이나 일시금에만 노후 전부를 기대고 있으면 그 돈은 가만히 둬도 구매력이 야금야금 깎여나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차분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66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 빈곤율이 39.7%입니다. OECD 나라들 중에서 1위예요. 쉽게 말하면 노인 10분 중 4분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노후돈을 갉아먹는다는 이야기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 돈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그냥 한번 따져볼 일이 아니라 꽤 중요한 일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국민연금이야 나라에서 알아서 물가만큼 올려준다 치고 내 손에 있는 예금이나 일시금, 이 돈들도 깎이지 않게 물가를 따라 걷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생각보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기서 모든 게 하나의 원리로 모입니다. 깎이는 돈과 멀쩡한 돈을 갈라놓은 그 차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물가를 이기려면 내 돈도 물가만큼 자라야 한다. 딱 이거 하나예요. 예금은 제자리에 서 있는데 물가는 매년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대로인 것 같아도 앞서 걸어가는 물가와의 거리는 해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이기는 비결은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 게 아닙니다. 물가와 같은 속도로 나란히 걷는 자리에 내 돈을 세워두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어떤 자리가 물가와 나란히 걷는 자리일까요? 제가 특정 상품을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자리가 물가를 따라가는지 그 원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가 연동국채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원금도 이자도 같이 올라가게 설계된 국채예요. 앞에서 본 국민연금이 물가를 따라 걷던 것과 똑같은 구조죠. 물가가 가면 내 돈도 따라간다.
그래서 구매력이 지켜지는 겁니다. 둘째는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는 자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도 제품값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기업이 버는 돈이 늘어서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도 따라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배당이 물가를 쫓아가주는 셈이죠. 다만 이건 당장의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셋째는 부동산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물건 그 자체이다 보니 물가가 오를 때 값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다만 시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분산입니다. 성격이 다른 자산을 적당히 섞어두는 거예요. 한쪽이 잠깐 깎일 때 다른 쪽이 받쳐주니까 전체로 보면 물가의 충격을 덜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어떤 종목을 사라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내 노후 돈을 전부 예금이라는 제자리에만 묶어두지 말고 물가만큼 자라는 자리에도 조금씩 나눠두시라는 겁니다. 전부 옮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칸씩 나눠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금이 슬그머니 떼어가던 그 몫을 내 돈이 스스로 메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걸 예순에 아셨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그 1억이 30년 동안 통째로 4천만 원어치로 깎이기 전에 그 흐름을 알아챈 거니까요. 모르고 30년을 흘려보낸 분과 지금 알아챈 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한 칸부터 물가를 따라 걷는 자리로 옮겨두시면 그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부터 내 노후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끄시기 전에 딱 하나만 스스로 물어봐 주세요. 지금 내 노후 자금은 제자리에 가만히 선 돈인가? 아니면 물가를 따라 함께 걷고 있는 돈인가? 내 돈이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어디에 얼마나 두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읽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경제가 뭐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